자, 다음은 오연석 삼성증권 리서치 센터장님께서 금융시장 전략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보다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2022년 주식시장 흐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연석 리서치 센터장님은 삼성증권 투자전략센터장을 거쳐서 현재 리서치 센터장을 맡고 계시고요. 베스트 애널리스트로서 오랜 기간 최고의 투자 전략가로 인정받아 오신 분입니다. 현재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그리고 자산관리공사 등 여러 기관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증권에서 리서치 센터를 맡고 있는 오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금융시장 전망과 전략인데 간단하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년에 봐야 되는 몇 가지 현안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볼 때 구조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되고 다음에 이제 순환적인 요인도 봐야 되고 또 일시적인 요인도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구조적인 측면으로 해서 좀 긴 시계열로 해서 흐름의 좀 변화를 좀 판단을 좀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지난 한 40년 정도 이 시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없던 그 시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뭐 아실만한 부분인데 이 시기에는 주로 통화 정책이 주도했던 부분이고 또 기술 혁신이 올라오다 보니까 생산성이 많이 개선이 된 부분도 있고 또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글로벌 이제 아웃소싱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크게 올라가기 어려웠던 환경으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그림으로는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 올라온 이 흐름하고 별개로 향후 10년, 20년을 볼 때 이 그림을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미래에는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올라오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정책의 헤게모니가 통화에서 이제 재정으로 넘어갔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주로 유동성 공급하는 부분이지만은 지금처럼 이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 불평등한 구조하에서는 정부가 직접 이전 지출을 통해서 이 양극화를 해소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정책의 헤게모니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령화 부분인데 이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물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러한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베이비 부머들이 은퇴하면서 소비는 많이 하는데 생산 쪽의 인구는 감소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미스매치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는 시각이고요. 다음에 이제 세계화가 후퇴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친환경의 역설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게 2050년, 60년에 탄소 중립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전에 화석연료의 가격은 어떻게 바뀔 거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보기에 오히려 친환경의 세상이 돌아가기 전에 화석연료 쪽에서 이 한두 차례 이 가격의 급등 가능성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파이낸셜 리프레이션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음 장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국가 부채 때문에 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를 보시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가 한 120%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이제 35년 정도의 기간을 거치면서 이 국가 부채가 32% 정도까지 떨어진 거죠. 그 국가 부채 어떻게 많이 이렇게 떨어뜨렸냐라고 봤더니 통상적으로 이제 국가 부채가 많이 증가했을 때 이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이제 성장이 고성장이 나와서 그냥 빚을 갚아주면 되는 거죠. 근데 장기간에 걸쳐 고성장이 나온다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설명이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긴축을 통해 가지고 이 빚을 갚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웬만하면 정치인들이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니면은 그 부채에 대한 헤어컷을 단행하거나 아니면 모라토리움 선언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뭐 정상적인 케이스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미국의 케이스를 보면 이 35년의 기간 동안
실질적인 금리를 보시면은 평균 0.5%였고 요 레인지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 요 레인지에서 실질 금리는 계속 낮게 유지를 시켰다라는 부분이고요. 요 기간 중에 평균 인플레이션은 4.5%, 다음에 실질적인 성장률은 3% 정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질 금리는 낮게 유지하면서 성장을 어느 정도 부스팅을 시키고 다음에 적당한 이 물가 상승을 통해서 화폐 가치를 많이 이제 실질적인 부채의 이 경감을 초래했던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보기에 이게 1, 2년 만에 해결될 수 있는 이슈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과정을 거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미하는 시사점이 뭐냐? 아까 제가 지난 40년간은 물가가 웬만하면 올라가지 않는 그러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우스갯소리로 어제의 금리가 오늘의 금리보다 항상 높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이제 지난 40년간 채권 시장의 강세장을 유지했던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그러한 시기가 좀 지나가고 있지 않는가 이제 이러한 쪽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건 패드가 그동안에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이라고 자꾸 얘기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의 내년도에 이제 미국의 PC 물가 보시면 연말에 한 2.3% 정도 이제 지금 컨센서스로 보는 시각이고 팬데믹 이후에 상품하고 서비스 쪽에 이 미국에서의 흐름을 보시면은 상품 쪽의 이 소비는 과하게 많이 올라간 거죠. 근데 왜 이러냐면 나가지 말라라고 하니까 다 이 상품 쪽의 수요만 집중이 됐던 부분이고 서비스 쪽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100% 리오픈이 안 되고 또 서비스 쪽의 공급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다 보니까 서비스 쪽의 수요 자체는 과거의 이 추세 성장에 훨씬 못 미치는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연준이 얘기했던 시각은 이 고용이 증가되고 사람들이 일자리에 복귀하면서 서비스 쪽의 공급이 정상화되면 지금은 상품 쪽에 이 수요만 집중되는 과정에서 공급망의 병목도 나오고 일시적으로 이 가격의 급등이 같이 맞물리면서 물가를 계속 끌어올렸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서비스 쪽의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서비스 쪽의 수요가 좀 올라가면 그러한 과정에서 물가 상승은 다시 좀 꺾일 수 있다라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최근에 스탠스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향후의 추이를 좀 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제 패드의 출구 전략인데 지금 뭐 시각이 자꾸 바뀌니까 저희가 연준의 시각으로 정리한 부분도 조금씩 당겨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애초에 시각은 상반기까지 테이퍼링 종료하고 하반기에 한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 요 케이스로 좀 갈 수 있다라고 봤던 부분인데 지금은 뭐 옐렌이나 파월이나 다 조금씩 이 물가에 대해서 우려감을 이 피력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스케줄은 조금 더 당겨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미국의 금융 여건을 보면 연준이 테이퍼링도 일찍 마감하고 금리도 한두 차례 올린 이러한 부분의 기본적인 배경은 장기간의 흐름을 보더라도 미국의 금융시장이 워낙 완화적인 이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보험성 차원에서도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금리 올리면 주가 어떻게 되냐 이제 이 부분이 궁금한데 과거에 이제 2000년에 닷컴 버블 터진 그 전후에 연준이 이제 긴축했던 사이클하고 주가 흐름 또 2008년 금융위기 전후한 긴축 사이클하고 주가의 흐름을 보면 두 가지 케이스에서 공통점은 금리 인상이 후반에 들어갔을 때 주가의 변곡점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긴축 초기에 시장이 먼저 꺾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금리 인상 사이클이 중반에서 후반으로 가는 요 시기에 이제 시장의 변곡점이 나왔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내년 상반기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되면 초기에는 아마 불확실한 이 흐름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는 있지만은
의미 있는 추세의 변곡점은 오히려 사이클 후반 쪽에 많이 나왔던 그러한 과거의 학습 효과는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국이죠. 중국은 지금 저희가 보기에 세 가지 정도의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치 권력의 이 틀의 변화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년에 시진핑의 3년임 요 구도로 가는 그림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정책의 틀이 이 선불원에서 공동부유로 이제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단기 운용하는 이 흐름에서 규제와 다 긴축했던 스탠스의 변화가 나올 수 있는지, 이 세 가지가 내년에 중국 경제나 중국 시장을 볼 때 가장 좀 민감하게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책의 큰 프레임이 바뀌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예전에 등소핑이 선불원 얘기했었잖아요. 한 번에 다 같이 부자 되기 어려우니까 주위에 재주 좋은 사람이 먼저 부자가 많이 생기면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따라가면서 부자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러한 쪽의 정책이 있었는데, 시진핑이 과거로 이제 회귀한 거죠. 마오쩌둥의 공부론, 다 같이 부자 되자 쪽으로 이제 다시 정책의 큰 틀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마오쩌둥이 얘기했던 공부론은 결과적으로 보면 공동 부자 된 게 아니라 공동 빈곤했던 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정책의 변화가 사실은 이제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러한 부분이 이제 궁금한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위험 요인도 있고 기회 요인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정책 전환이 바뀌는 이 부분을 가지고 미래의 성과를 미리 말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 버는 기업에 대해서 이래저래 규제를 많이 가하고 부분적으로 국유화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투자의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의문은 계속 갖고 가는 흐름으로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올해 시장 괴롭혔던 요인이 세 가지가 있죠. 긴축 관련된 거, 다음에 플랫폼 관련된 기업 중심으로 하는 이 정부의 규제, 다음에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요 세 가지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긴축 관련된 쪽은 정책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지금 중국 경제가 빠르게 하강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스탠스는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바뀌냐, 이게 중요한데, 저희가 보기에는 동계올림픽은 끝나고 바뀐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위드 코로나가 아니고 제로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게 제로 코로나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봉쇄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풀어줘야지 이 활동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있고요. 다음에 그 전통 제조기업에 대한 생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이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게 아마 동계올림픽 이후 또 3월에 양해 나오는 과정에서 부양 쪽의 스탠스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도에 중국 시장이나 중국 경제 볼 때 이 트리거는 동계올림픽 이후에 정책이 바뀌는 이러한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기업 관련된 규제인데, 지금은 그냥 우후죽순 다 두들겨 패니까 홍콩의 H지수가 그냥 그 즉시 이 시장이 이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게 반독점법 관련된 수정 법안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도화가 되면 이제 시장에서는 제도가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기업들의 경영 행태가 바뀌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언제 이제 반독점법 공표가 발표되는지 이제 이러한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아마 상반기에 나오면 시장은 생각보다 안정을 찾을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미중 간의 분쟁은 더 심화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국 경제 보시면은 성장 둔화에 이제 직면해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부동산 쪽 냉각되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거고, 지금의 속도로 하강이 되면 내년에 중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하기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유의미한 정책의 이 전환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내년도에 컨센서스는 5.5% 정도 보는 시각인데, 지금의 이 흐름으로 가면 오히려 4자를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내부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으로 봐야 되는데, 이 신용 공급 언제 늘려주냐, 이제 이 부분 봐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 쪽의 경기가 빠르게 냉각이 되고 있는데, 요거를 어떠한 식으로 연착륙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이 좀 내년에 민감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금리 전망인데, 요게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하고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장기 시계열인데, 궁금한 부분이 미국이 금리 안 올리는데 한국이 금리 올리는 적이 있었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제로금리 유지하는 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한 5번 정도 금리 올렸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미국은 제로금리인데 지금 BOK에서 2번 정도 금리 올리고 내년에 더 올라가는 게, 과거에도 대부분은 통화 정책의 동조화가 나오지만은 과거에도 이제 이러한 식으로 정책이 좀 바뀌었던 그러한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리 왜 올리냐, 딱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가계부채, 또 여기에서 연동이 되는 주택시장의 과열,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하나이고, 두 번째는 물가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보시면은 뭐 다 내용 아실 텐데, 전체 대출의 한 50%는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고, 근데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요 각 항목의 증가율을 보시면은 가계신용은 매년 7%씩 증가했죠. 근데 주택담보대출은 매년 8%씩 증가했고, 요 기간 중에 가처분 소득은 4.8%, 또 명목 GDP는 5% 정도 성장했으니까, 소득이나 성장보다 이 부채의 증가 속도가 큰 게 문제가 되는데 왜 안 터지냐? 그거는 계속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계가 실질적으로 이자 비용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 가계가 이자 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이 52조였는데 작년에 얼마였냐면 한 48조였던 거예요. 그죠? 요 2008년도에 가계부채 총 규모가 720조고, 작년에 가계부채 총 규모가 1700조가 넘었는데, 그죠? 부채의 절대 규모는 커졌는데 이자에 대한 비용 자체에 대한 부담은 총 규모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만한 부채를 끼면서 견딜 수 있었던 구조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이슈는 결국은 금리의 레벨이 어떠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거하고 좀 많이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가계신용의 쇼크는 내부에서 대부분 터지는 게 아니라 외환위기, 금융위기처럼 글로벌 쇼크가 국내에 전이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뭐 저희가 보기에 내부적인 문제로 해서 이러한 쪽의 이슈가 조금 더 시리어스하게 불거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인데, 뭐 저희 생각으로 한 2번 정도 금리 더 올리지 않겠는가, 기준금리 이러한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 기준금리 올라갔을 때 10년물짜리 국채금리는 어떠한 쪽으로 움직였는지인데, 뭐 과거의 케이스를 보면은 대부분 금리 인상, 기준금리 인상 초기에 장기물 금리는 미리 다 프라이싱이 돼서, 과거의 케이스만 놓고 보면 금리 인상 초기에 시장 금리는 고점을 치고 전반적으로 이제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좀 보였던 케이스고요. 반면에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하고 같이 연동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일드 커브 자체는 플래트닝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성 차원에서 내년에 한 2번 정도 금리 인상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업 실적 컨센서스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235조 정도 추정이 되죠.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율은 6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얼마 보는지 이 컨센서스 보면은 254조니까 지금 내년도에 실적을 가지고 추정해 보면 영업이익이 8% 증가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측에 있는 이 차트 보시면은 영업이익 내년도의 영업이익 전망치에 대한 요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보시면은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의 전망치가 더 추정치가 올라가는 쪽으로 가지 않고 이게 이제 눈높이가 자꾸 떨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8% 증가하지 않고 5%, 뭐 3% 아니면 제로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떠한 의미를 얘기하냐면 내년에 실적에 기초해서 주가가 활발하게 아니면 탄력적으로 반응하기는 만만치 않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보시면은 내년도에 이제 섹터별로 보면 차별화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소재업종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 마이너스 4.5%, 금융 쪽은 올해 영업이익이 급증했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도에 영업이익 비교해 보면 거의 플랫하게 가는 거죠. 그럼 어떠한 쪽이 좋은가라고 보면 산업재 쪽이 내년에 한 25%, 자동차 쪽이 한 15%, 또 미디어 엔터 쪽이 58% 정도 영업이익 증가하는 걸로 추정이 되니까 섹터별로는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리는 그러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보셔도 지금 뭐 섹터별로 희비가 엇갈리듯이 대표 종목의 내년도에 실적 전망치를 가지고 진감률을 보시면은 좀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재미나게 볼 수 있는 게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영업이익 증감률이 28%, 55% 나오니까 플랫폼 기업들의 내년도에 실적 성장은 비교적 스테이블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요. 자동차,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올해는 이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던 거죠. 여러 가지 쇼티지 이슈 때문에. 근데 그게 좀 풀리는 쪽으로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전망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의미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인데 왼쪽 차트에 있는 그 PER의 장기 추이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장기 평균은 거의 10배예요. 10배. 그리고 지금이 한 10.4배니까 이익 기준에서 주가를 보면 그냥 과거 평균 정도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다음에 이제 북밸류 대비해서 주가가 거래되는 수준 보시면은 요것도 이제 과거 평균 정도에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면서 어떠한 식으로 해석하냐면 지금의 주가 자체는 과거 평균의 밸류에이션하고 비교해 보면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다. 그냥 과거 평균 정도의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글로벌 시장의 밸류에이션 보시면은 다 과거 평균보다는 이 밸류가 좀 올라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예상 이익으로 해서 PER을 봤는데 장기 평균이 15배인데 S&P 500 그 PER 같은 경우는 21배 기록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장기 평균이 13배인데 지금 15.6배.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이제 떨어졌지만은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장기 평균보다는 소폭 올라와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주가가 이제 과거 평균보다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높게 유지가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 중국이나 유럽이나 신흥아시아 쪽의 밸류에이션은 부담 별로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관건은 이제 미국인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고밸류의 이 부담이 목에 차 있는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미국 시장을 볼 때는 딱 두 개만 보시면 되는 거죠.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냐, 다음에 빅테크의 이익 성장이 올해만큼 나올 수 있냐, 그 두 가지에서 내년도에 미국 시장의 방향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외국인 매매 관련된 건데 작년하고 올해 외국인이 판 게 거의 이제 55조 판 거죠. 그 2년간 엄청나게 많이 팔았는데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냐라고 보면
과거에도 있었던 거죠. 2005년에서 2008년까지 4년에 팔았는데 특히 2007년에서 2008년 요 2년간의 주식판 규모가 62조니까 지금 55조 2년간 팔았는데 예전에 2년간 62조 팔았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이게 역대급 최고의 역대급으로 해석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 왜 파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뭐가 불만이어서 파냐? 이거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매매하는 외국인은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80은 거의 패시브 자금이에요. 그죠? 20이 액티브 자금으로 보죠. 그러니까 20에 해당하는 액티브 자금은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80 정도의 외국인은 기계가 그냥 매매하는 거예요. 그죠? ETF 아니면 인덱스 펀드와 같은 기계가 매매하는데 걔네들은 보통 아시아 쪽의 전체 시장을 추종하거나 아니면 이머징 마켓 전체를 추종하는 기계적인 자금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왼쪽에 이제 차트 보시면은 MSCI EM 신흥시장의 국가별 비중 보시면은 중국이 33%, 그죠? 대만이 15%, 한국이 13%, 인도가 1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싫으면 중국 때문에 그냥 이 패시브 자금에서 환매가 나온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중국이 싫어서 돈을 뺐는데 그 뺀 만큼의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13%에 해당하는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라는 그 의미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나는 한국은 좋은데 중국은 싫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매수가 아니고 매도로 가는 기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이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 매도의 한 80% 정도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음에 내년도에 이제 외국인 매매 그러면 살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팔 거냐 저희가 보기에 요거는 한 세 가지 정도의 키가 있다라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시장에서 트리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트리거가 저희가 보기에는 동계올림픽 이후에 정책의 이 스탠스가 바뀌는 트리거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의 다운 사이클이 조기에 마무리되느냐 이 부분인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전자하고 하이닉스 많이 사는 거 봐서는 다운 사이클이 길게 가지 않는 이러한 쪽으로 지금 판단하면서 내년 보고 외국인들이 선베팅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달러의 약세 전환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머징 쪽에서 위드 코로나가 광범위하게 이제 진행되는 그러한 케이스로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중에 뭐 한 두 가지만 채워지면 내년도에 외국인은 매도가 아닌 매수로 좀 바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덱스의 전망은 저희는 2,800에서 3,400선 정도 보고 있고요. 잠재적인 리스크는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미국의 중심으로 고밸류에 있는 빅테크 주가가 깨지는 그러한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이 정책이 안 나오면 내년도에 중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하지 않고 경착륙 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있고 또 코로나가 또 새로운 변이가 나오면 그러한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떠한 쪽 선호하느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낙폭과대에서 저희는 반도체하고 자동차 좋아하는 시각입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테이블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코스피 대비해서 매년 이겼냐 졌냐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박스로 쳐놓은 게 삼성전자가 시장보다 졌었던 해 기록인 거죠. 근데 제가 초점 맞추는 부분은 2년 연속 진 적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삼성전자 2년 연속 진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회사도 좋고 또 이게 많이 빠지면은 저가 매수에 대한 수요도 있고 또 비즈니스의 모델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2년 연속 진 적은 없기 때문에 올해 시장 대비 졌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이 다운 사이클이 또 조기에 마무리될 이러한 가능성하고 맞물리면 전자 또 하이닉스의 이게 내년에 업사이드에 대한 기회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올해 쇼티지 때문에 고전한 거죠. 수요는 좋은데 차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쇼티지가 이제 내년에는 좀 풀린다라는 전제를 먼저 하고 다음에 현대차의 이 메인 시장은
선진 시장보다는 신흥국 시장이 훨씬 더 메인인 거죠. 그래서 국내 쪽의 전체 판매에서 비중은 19%, 신흥 시장에서의 판매 비중은 43%인데 지금 신흥국 쪽의 수요가 올해까지 안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에 오히려 올해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 쪽에 이 펜트업 디맨드가 강했는데 내년에는 오히려 이머징 쪽의 수요가 올라오면 현대차나 기아차 쪽이 훨씬 모멘텀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거고, 아래에 있는 가동률 보시면은 올해 한 80%까지는 올라와야 되는데 부품이 없어서 생산하고 가동이 안 됐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년에는 바뀔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성장주 좋아하시는데 성장주도 이게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바이오가 좋았었고 그 다음에 플랫폼이 좋았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모빌리티 이러한 쪽이 좋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흐름을 미디어나 컨텐츠가 받아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게 대한민국이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장주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은 이제 조금 더 길게 보는 시각인데 친환경 세상으로 자꾸 넘어가면 어떠한 업종이 가장 수혜 많이 보냐 이 얘기인데 저희는 산업재가 장기적으로 좋은 이러한 수혜를 좀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투자하실 때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